TV. 자, 염성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에는 디에고님이 구미 네. 사람이잖아요. 네, 고향이 그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최근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민선 7기 올해 6월 선거 한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네. 그때 진짜 저도 의외인 게 구미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네. 된 게 TK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약간 의외긴 했는데 거기다가 구미는 워낙 이제 박정희 고향이기 때문에 네네. 보수색으로 따지면 가장 강하다는 거의 뭐 박정희 박근혜 네. 거의 뭐 성지 아닙니까? 거의 뭐 생가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또 저도 한번 2번 가봤는데 네. 김일성 동상처럼 동상이 있어요. 네, 저도 사진 안 찍었는데 당연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좀 시기는 지났는데 지금 워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핫하긴 한데 그냥 지방 쪽 옛날 그 6월 선거로 치면 네.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니까 네. 40%대 38%로 민주당 장세영 후보가 겨우 구미시장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심지어 바른미래당 개혁보수 쪽에서 또 7%를 먹어 들어가가지고 바른미래당 개혁보수인가요? 네, 그냥 자기 내 말대로는 또 네. 무소속 후보도 9% 먹고 네. 그래서 잘하면은 올 빨간불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 선거 개표 방송 보면 빨간불 사이에 조그만하게 파란불 하나가 네. 지펴졌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원래 구미가 이렇게 보수 쪽이 컸나 한번 다시 보니까 옛날에 1회 지방선거 민선 1기 때 네. 김관용 구미시장이 됐거든요. 그 분이 경북도지사 네. 456기 민선 네. 경북도지사 하면서 구미시장 1, 2, 3기 민선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저는 엄청나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득표율이 95년도 1회 민선 그 지방선거 할 때 35% 먹고 민주당 후보가 33%로 겨우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오, 구미가 생각보다는 네, 95년도 제 1회 지방선거 때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1, 2, 3회 구미시장 됐고 4, 5, 6대 남유진 구미시장 됐고 네. 요번에 만약에 새누리당 그쪽에서 만약에 됐으면은 네. 지금 뭐 당 이름도 자유한국당이 됐으면은 7, 8, 9 구미시장도 12년을 해먹었을 가능성이 좀 컸다. 네, 한 번 되면은 세 번 내리. 네, 약간 좀 뭐 삼선을 좋아하는지.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은근히 저도 지방선거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많이 통계를 보니까 옛날에 또 그냥 선거 쪽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선거긴 하고 또 뭐 자료도 가장 많긴 하니까 근데 서울시가 중랑구가 네. 약간 좀 저도 중랑구에 뭐 면목도 이런 데만 가봤는데 지방선거 쪽으로 통계를 보면 참 역사가 신기한 역사가 많더라고요. 그쪽이 보수 쪽이 많이 된 걸로 저는 알고 근데 있는데. 진보 쪽도 많이 됐는데 네. 중랑구 2010년도인가 이때 5회 중랑구청장 선거 때 네. 그 자유한국당이 되긴 했는데 500표로 됐어요. 이게 82,600표 대 82,000표로 됐거든요. 저도 그 중랑구 잘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 쪽 그 새누리당 쪽이 그 실제 구청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 네네. 당을 떠나서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6월 달에는 25개 서울시 구 중에 딱 서초구 하나 안 먹었나? 24개가 네. 민주당이 되고 1개가 자유한국당이 되는데 근데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나름 지방선거 그래도 여당 야당 이런 거 심판이 총선 못지않게 많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네. 지선이 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 선거가 굉장히 좀 뭐. 중요한 민심을 보는 그런 바로미터로 많이들 압승을 했잖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2006년도 때 보면 저도 몰랐거든요. 네. 25개구 올 한나라당이었어요. 2006년도. 네, 그때 완전 4회 지방선거 때 참패를.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정권 네. 탄핵 그 역풍도 2년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보다 그때 열린우리당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때가 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몰랐는데 네. 25개구 올 구청장이
한나라당. 네. 근데 그때는 저도 요번에 그냥 그 지방선거 역사 그냥 통계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냥 시민들은 진짜 선거는 모른다 결론은. 갑자기? 아니 그냥 아니, 특히 지방선거는 아니 뭐 총선이나 대선은 네. 얼추 감이 잡히는데 네네. 근데 물론 이번 지방선거도 거의 감이 잡혔지만 옛날에 역사를 보면은 진짜 많이 또 이제 4년 뒤에 또 할 건데 그땐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 번의 선거를 제외하거나 대체적으로 영리한 투표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한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많이 경제적으로나 결국은 지금 다 감옥에 가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거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거를 한다라는 거가 특히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보면 전멸하기도 하고 막 확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하는 거 자체가 많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라고 얘기해도 네. 과언이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서울시로 주소를 2013년 다시 옮긴 다음에 한 2번 정도 했는데 14년도 올해. 근데 그냥 구미시 저 친구들이 다 거기 있고 부모님도 계시다 보니까 듣기로는 최근에 이제 저도 몰랐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막 생일 그런 거 행사를 하더라고요. 매년 하죠. 그리고 한신제. 네. 그것도 하고 딱 한 달 하필이면 그분이 11월 14일인가 15일이 생일이고 네. 그 암살당한 날이 10월 20 며칠인가 24일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걸 동시에 하거나 따로따로 이게 뭐 서거 막 이런 거 서거 몇 주년 그걸 뭐 주년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런 게 한데 그 이제 지난주 했는데 경북도지사는 참가를 했대요. 울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구미시장은 불참을 했다고. 네. 왜냐면 자기도 이제 그 민주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인데 차마 참석할 수 없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 다음 날에 또 뭐 독일하고 네덜란드 뭐 지방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출국하기도 하고. 네. 근데 많이 문제긴 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욕 먹었겠네요? 안 갔다고? 네네. 근데 구미시 자체가 이제 산업이 많이 죽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미에서 민주당이 뽑힌 이유는 외지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뽑힌 거다. 저희 부모님도 경남 출신이긴 한데 그때 경남은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50년생 경남 때는 YS 뭐 부산 경남 지역, 부마항쟁 네. 시기. 네, 저희 부모님들이 경남에서 오셨고 뭐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광주에서도 많이 오고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구미의 공단이나 이런 데 네.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또 걔네들이 이제 커서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뭐 저처럼 네. 걔네들도 이제 뭐 당연히 멀리 가겠지만 지금 아직도 지방에서 온 사람이 많아서 이제 그게 또 융합이 되고 또 그 사람도 기득권을 가지면은 또 보수를 할 수도 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지금 어쨌든 구미가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기존에 계속해서 했었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쪽을 지지를 해줘서 밀어줬었는데 구미의 경기가 그 기업들이 계속 떠나고 네.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게 작용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의 구미 쪽의 시장에 대한 지지율 뭐 이런 건 어때요, 친구들? 지금은 딱히 뭐 좋지도 않고 안 좋기도 하고 그냥 선거도 워낙 박빙이어서 뭐 네. 1% 2% 차이로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박정희색 지우기 이런 걸로 뉴스가 많이 뜨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시청 이런 데 좀 약간 특이한 과가 많은데 새마을과가 있어요. 그 시청 안에 그것도 뭐 존속을 하냐 배지를 하냐 이런 걸로 논란이 되다가 존속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도시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시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 저도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구미만 살았으니까 그런데 네. 뭐 구청이나 이렇게 시청 가면은 그 대한민국 국기 있고 그냥 뭐 시그니처 뭐 경기도 시그니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 구미 20살까지는 새마을 깃발이 항상 있었어요. 학교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동사무소 있었는데 막상 서울 오고 다른 데는 그게 없더라고요. 새마을 운동을 안 하니까요. 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 새마을 깃발이 원래 그 뭐 공공기관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저희 지방에서만 했던 거구나. 네, 지금은 이제 저도 친구들한테 아직도 이제 거기서 일하고 애기 낳고 기른 애한테 듣기로는 그냥 이제 얘네들은 이제 시장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경제 특히 지역만 있는 지역 경제 그렇죠. 살리라고 하고 중요하죠.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 일이
국가 경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 어떻게 하면은 다른 도시에 있는 일자리 우리 도시로 갖고 올 거냐 이 싸움이니까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구미시 옥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4공단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 2, 3, 4공단이 있는데 거기 또 4공단을 짓고 뭐 창조경제센터를 막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부지만 남아 있고 공장은 제대로 안 돼. 안 돼. 안 되고 이런 게 좀 됐구나. 네. 거기에 무슨 뭐 새마을 뭐 그 기념관. 기념관 뭐 이런 것도 지금 그거를 열어야 돼 말아야 되는데 또 열었다고. 네, 열기로는 확정되는데 저도 그 바로 박정희 생가에서 한 1km 한 700m 거리에 있거든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상한 건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저는 좀 학교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새마을 운동 기념관이기도 하고. 그 너무 커서 네. 이 사람들이 올지도 않을 뿐더러 그 관리하는 데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당연히 무료겠죠. 무료면 한번 뭐 하나 한번 제가 다음 주 구미 내려가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이게 신기한 게 초등학교는 그 공립기관이 다 거의 많잖아요. 네. 심지어 여기 박정희 생가 근처가 사곡동 상모동인데 네. 다 상모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한 7, 8년 전에 초등학교를 새로 개원을 했는데 학교 이름이 정수초등학교라고 정수재단 있잖아요. 박정희 유경수.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사립초등학교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공립학교인데 초등학교 이름을 정수초등학교 한 것 자체가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완전 그거를 오히려 시그니처라고 자랑거리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 저는 뭐 이거를 마냥 욕할 수만은 없는 게 그걸 해주면 중앙정부에서 박근혜가 좋아하니까 돈을 꽂아주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중앙정부가 좋아하는 걸로 해서 돈을 이쪽으로 땡기자 마냥 지자체장을 손가락질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그때는 지원 오면은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탄신제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신다면서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니까. 진짜 그게 그 생가가 좀 약간 갈대숲 이런 데 있거든요. 진짜 동상은 진짜 북한 간접체요. 진짜 이게 동상이 황금동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 키에 한 8배 되니까 한 15m 될 거예요. 한 10m 안팎 될 거예요, 그 동상이. 와 웬만한 절에도 불상이 그만한 불상이 잘 없는데. 아주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사진 찍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없어요? 막? 심지어 저도 듣기로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 집이 어차피 뭐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데 그쪽 근처는 제사까지 지낸다고. 아니 그거 한번 봤어요. 그 가서 직접 본 건 아니고 신문 기사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막 무당 오셔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탄신제라면서. 요즘 많이 떠나와 있어서 그냥 휴민트 쪽으로 아직도 지금 거주하고 있거나 구미시에서 이제 경제 활동하고 이제 아기 낳고 기르는 애들한테 듣기로는 그냥 뭐 지금 이제 또 뭐 더 좋아지겠죠. 이제 첫 민주당 시장 구미시장이니까. 뭐 민주당 구민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을 자기네 당의 상징색으로 했을까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좋다고 파란색 갖고 좋다고 거잖아요. 파란색을 갖고 왔잖아요. 난 그 수십 년 동안 빨갱이 네. 하나로 그렇게 꿀을 빨아놓고 왜 자기들이 빨간색을 뒤집어 썼을까? 빨갱이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못 사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반대인데 갑자기 그거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사실은 돼. 민주당 쪽은 한 초록색 네. 뭐 이런 것들 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보면 혹시 그냥 저는 파란색 빨간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국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파란색의 오나라, 상징은 위나라죠. 위나라, 빨간색은 오나라. 오나라. 빨간색을 하니까 오나라처럼 박살이 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국민의 대항은 초록색이었는데 네. 녹색, 네. 초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딱 그 순서대로 망하더라고요. 원래 열린우리당이 노란색이었잖아요. 네. 먼저 작살났죠. 자민련 이런 데가 초록색 썼다가 그 다음에 작살났죠. 그 다음에 빨간색. 제일 좋은 건 파란색이거든요. 그 순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사모가 이제 노란색이어가지고 열린우리당에 노란색을 썼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민당이 초록색이었을 거예요. 김대중이 색깔 초록색, 노무현 색깔 노란색,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제 파란색. 근데 그쪽이 파란색을 버리자마자 잽싸게 민주당이 파란색 우리 거. 처음에는 약간 파란색이 아니고 약간 좀 하늘색 비슷한. JTBC 그런 마크처럼 약간 좀 무지개 처음에 약간 이런 색이 통합. 비슷했는데 뭐 아무튼 저는 그런 운명의 평행 이론이 성립하는 건 아닌가. 왜 빨간색을 지들이 뒤집어 썼을까? 그거는 뭐 당 쪽에서 뭐 홍보 쪽이나 뭐 SNS 쪽 관리하시는 분이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했는데 그러지만 그 이후로 기적적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어서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새누리당
빨간색으로 네. 갔었죠. 한나라당의 파란색을 버리고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빨간색으로 갔었죠. 근데 사실 새누리라는 이름에도 사실은 파란색이 더 맞거든요.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그거 뭐 기원은 뭐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 신천지랑 네, 연관돼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네. 신천지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새누리가 새누리다. 되니까. 근데 네. 어쨌든 그냥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온 세상이라는 뜻인데 네. 세상에 파란색이 거의 많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왜 빨강이 왜? 근데 어쨌든 이제 선거, 그러니까 월드컵 때는 지방선거, 올림픽이 총선이거든요. 지금 뭐 굳이 뭐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지금 총선도 이제 한 2년 조금 안 남았는데 그때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또 쏟아지겠죠. 총선이 어떻게 될까? 2020 한 4월 달쯤에 하려나요? 총선이 어떻게 될까?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엄청 높을 때 압도적으로 일단은 민주당을 밀어줬는데 사실은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영자를 잡아라. 그래서 네, 20대 영남 자영업자. 뭐 이쪽에서 지지율이 엄청 많이 빠져서 8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지금 50% 선 많이 초반 내려왔죠. 쪽으로 이제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자 그걸 잡지 못하면은 영남 쪽도 쉽지 않을 거다. 일단은 영남 사수가 사실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16년도 총선이 그 타이밍이 워낙 좋아가지고 딱 그렇죠. 그 5개월 딱 전에 해가지고 네. 최순실 사건 터지기 전에 16년도 4월이어서. 근데 반대로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뭘까 박근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아쉬움을 네. 피할 수는 있으나 뭐 되돌릴 수는 네, 뭐 없으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선에서는 지선만큼의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지는 않을 거다. 권자들이 근데 투표율도 엄청 한 70% 육박할 것 같기도 하고, 요번에 지방선거도 이번에 총선 때는 투표율이 지선만큼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안으로 누굴 뽑을까를 다른 데를 쳐다보면 거기도 답이 여기는 없어요. 지금 뭐 답이 없어서 뭘 할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지금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진짜 요즘 투표율은 저는 지선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그 당시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적폐청산보다는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패단이 쌓이지 않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적폐청산하고 있나라는 아니면 적폐를 더 쌓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은 정말 깨끗한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희망을 걸었는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 바위의 그 나물이었다가 돼버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현명하게 잘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쉽지 않죠. 그 영재 자체가 뭐 제가 이제 늘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일단 지금 보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네, 확정이 됐어요.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박근혜 정부 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는데 아주 불리한 합병을 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정유라 말 사주고 관리해서 이제 손 들어준 거죠.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은 이런 일은 당연히 아무렇지도 분식회계 아니다라고 반론이 났을 것이고, 지금 또 박용진 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처음으로 이제 화두로 꺼낸 사람이 지금 유치원으로 뭐 거의 스타급 국회의원인데 박용진, 지금도 계속 박용진 의원은 삼성 바이오를 금감원 금감위를 지금 뭐 증선이 이런 데를 지금 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지금 뒤집어졌어도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잘못했었던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다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삼성을 건드릴 수 있는 게 대통령 한 명 바뀌어서 5년 만에 다 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아니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지금도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법관회의에서 탄핵을 국회가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유치원 관련돼서도 지금 막 다 뒤집어지고 있고,
건드려서 지금 사실 정상화 시켜야 될 것들이 우리가 2부에서 군대 얘기도 했지만 군대도 사실 또 건드려야 돼요. 임기 내에 다 못해요. 네. 이것만 해도 힘든 일이죠. 예, 그 중에 일부만 어느 정도 정상화만 시켜도 사실은 5년이라는 임기가 너무나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집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엄청 어질러져 있는데 또 그 안에 또 그 질서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우선 어질러져 있는 걸 우선 치우려면 다 빼내야 되는 짐을 지금 그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짐이 막 어질러져 있는 상태를 그렇죠. 이게 다시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한번 다 털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싹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데 그게 안 되는 되니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네.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이제 총선에 대한 참여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한 번에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국민들의 대다수는 빠르게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고 적폐청산은 하면서 경제도 하고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그거를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내느냐 보다는 지금 당장 나한테 눈에 보이는 거를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상황일 국민들은 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골목식당을 보면서 야, 자영업자들은 망할 애들은 망하게 냅둬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영업자가 아니면. 그리고 통계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구 대비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영업자가 우리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좀 정리가 돼야 돼.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길게 봤을 때는 자영업자 수를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망하게 좀 냅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경제활동을 흡수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영업자가 아니면은 골목장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영업자가 좀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국민들도 그걸 알아요. 전체 경제를 보고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숫자가 좀 줄여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내가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땐 동의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큰 틀에서 경제 정책을 쓰는데 자영업자 수를 줄이자라고 했으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건드리지 않는 거, 망하는 거를 떠받치거나 이런 걸 안 하면 자유경제로 그냥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거고 20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특히나 20대, 30대 남자들의 지지율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2부에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데 혜택을 주는 거를 원하는 그런 것까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우대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가 20, 30대의 남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당연히 긴 안목으로 경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사실은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디테일한 거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큰 틀에서 운영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에서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자꾸 외교를 통해서 바깥에 나가서 뭔가 좀 일을 벌려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부적으로는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경제적으로 대결을 하는 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보니까 뭐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슬슬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 네. 이전까지는 금방 끝난다, 네. 끝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월스트리트의 자기 암시였던 거고 네.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좀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이 지금 당장 경제를 부양을 하는 것보다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외환 위기라든가 이런 유동성의 그렇죠. 함정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맷집을 지금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미 그렇게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외환보유고 건드리는 네. 거였거든요. 그리고 통화수합 정책 뭐 캐나다랑도 하고 통화수합을 여러 나라랑 막 해놔서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세계 9위 정도 수준으로 해놓고 나라의 경제 지표 자체는 매우 튼튼해요. 그리고 이번에 9.13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도 외부 충격이 오기 전에 먼저 꺼트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줘서 꺼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걸 보면은 큰 틀에서는 분명히 외부에서 오는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를 상정해 놓고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다음 주 28일인가요? 거기 이제 국가보도의 날
개봉하던데 네. 저 그것 좀 기대하고 있긴 한데 IMF 실화 네. 그냥 그 바탕으로 해서 네. 그게 김혜수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 97년 겨울 정도가 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한국 망하는 줄 네, 알았거든요. 저도.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친구들 중에서도 뭐 부모님이 아버지가 네. 일자리를 잃으셨다라는 얘기를 그때 전에 들었는데 제가 9학번이니까 그때 군대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맞아요.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냥 아니 집이 힘드니까 입이라도 줄이자. 입이라도 줄이는 군대가- 걸로 네. 군대 러시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군대 막 줄 서서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도피성 입대가 진짜 많았고 뭐 해외 무슨 어학연수 갔다 다 돌아오고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친구 아버지도 실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안 좋은 선택도 하시고 그리고 막 그런 진짜 암울한 분위기가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외환위기로는 안 당하겠다라는 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항체가 같아요. 생긴 거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들 힘들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되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지금 외환보유고 처음부터 굉장히 챙겨서 외환보유고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발 경제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IMF 그때처럼 이제 돈을 빌리는 국가 부도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처음에는 트럼프의 스타일로 그냥 중국 좀 때리다가 얻을 거 없고 협상하고 이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일본을 한번 예전에 조져서 플라자비라는 한 방으로 일본의 경제를 와르르 무너뜨린 적이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중국을 한 방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100기를 들면 그러면 이제 중국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고 좀 스케일이 커지기는 했는데 네. 시진핑이 원하는 거는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어떤 큰 게 있어요. 중국 그렇죠. 예전에 동아시아에서 자기네들이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하가 자기 그 나라 전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 지나면서 영국한테 얻어맞고 그러면서 뭐 일본한테 얻어맞고 하면서 확 죽었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과거에 자기네들이 문명의 중심이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진핑의 생각인데 네. 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충돌을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잼 몇 개 던져줘서 거기 받고 굴복을 하면은 그냥 거기서 협상하고 그래 다시 사이좋게 지내보자 였었으나 네. 미국이 생각할 때 중국이 부상을 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막기 더 힘들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라서 쉽게 놓지 않을 상황이 돼버렸고요. 뭐 지금 같은 중국의 경제 발달로 보면 뭐 한 25년인가요? 50년인가 되면은 미국 GDP의 3배를 넘는 경제 대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은 세계 1위 슈퍼파워가 되는 거를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중국 쪽에. 아까 홀스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미 중국발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외환 보유나 신시장 개척이 대표적인 게 베트남, 그렇죠, 뭐 말레이시아, 그렇게,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쪽으로 하고 뭐 인도도 연계를 좀 하려고 뭐 모디 총리 좀 만나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쪽 경제도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그래도 약간 좀 간접적으로나 뭐 이렇게 쿠션이 있으면은 네. 좋으니까 뭐 유럽이나 이렇게 다른 중국 비중국 아시아 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중국발 경제 위기란 이제 언급이 좀 뭐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경제 이렇게 관련 공부하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자체가 중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또 보여주는 반증 같기도 하고 중국발 경제 위기란 네. 용어 자체 생긴 것도 진짜 솔직히 20년 전만 해도 진짜 한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중국은 아무리 커도 뭐 미국은 절대 못 이긴다 하는데 아까 화신님 말씀처럼 이제 한 30년 뒤에는 거의
지금 같은 추세라면.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중국보다 인도 시장이 진짜 그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카스트 제도가 있고 심지어 저도 얼핏 듣기로는 인도가 통계가 안 돼서 그렇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글을 한번 보긴 했는데 인도가 오히려 30년, 50년 지나면은 이제 미국이랑 막 경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해가지고. 어쨌든 뭐 인도는 먼 일이라 네, 일단 가능 잠재력은 어마어마한 나라긴 확실하죠. 그러니까 시진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진핑이 원래 아버지가 공산당 사람이었다가 좌천됐죠. 숙청됐대요. 네. 마오쩌둥에 의해서 숙청이 되고 아예 그래서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는데 그 공산당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온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입당 원서를 9번을 냈는데 9번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붙어서 밑바닥부터 했는데 그러면서 경제정책 위주로 담당을 하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진핑이 그때 뉴스 읽어주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독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일들이 이렇게 꼬여버리기 시작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약간 궁예의 느낌이 난다. 내가 아니면 이거를 개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정점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임위원 숫자들을 9명이 있던 거를 7명으로 줄이고 하면서 계속 권력을 한 명한테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강한 국가가 되려면 군대가 강해야 되는데 군대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에서 명령을 하면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도 총을 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구르 쪽 보면 그렇게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집단은 당이어야 되고 그 당이 올바른 올바른 지휘를 할 수 있으려면은 신념을 가진 누구 한 명에 의한 철두철미한 통제를 해야 된다가 되는 거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형적인 독재자 태클을 타고 있어요. 마인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에 의한 내가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래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박정희도 다 그랬어. 전두환도 국가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흘러가는 방향들은 미국이랑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가치관에서 다 서로가 서로의 대척점에 서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독재자 미화가 아니라 생각이 그렇다고요.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막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독재가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내부의 갈등을 만들죠. 구글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외부를 다 차단하잖아요. 이미 자본주의예요.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일당 독재인 자본주의 국가예요. 근데 이미 돈맛을 다 알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중국인들을 자 그런 식으로 다 차단하면서 푸도 뭐 못하게 하고 너무나 미개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인들이 의식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낮지만 예전에 비해서 엄청 높아진 상황에서 강제로 누르고 있고 자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1인 독재 체제를 하는 거에 지금 공을 들여서 원래 공산당이 일당 독재였지만 등소평부터 계속해서 이 개혁 정책,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일당 독재지만 그 당이 민주적으로 굴러간다 였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그걸 없앴다는 없앴죠.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가 있을 때는 일당 독재지만 그 당 자체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굴러가게 하고 견제가 돼야 이 일당 독재로서의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크기 때문에 다당제로는 국가 제어가 안 되니 일당 독재로 가되 그 당이 민주적으로 견제를 통해서 잘 굴러가는 모양새를 가져야 된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기반이었는데 시진핑이라는 독재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거를 다 없애고 그리고 중국몽 1대1로 이러면서 본인의 업적을 위한 오바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부채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중국이 또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재무제표는 좋아요. 자기의 빚을 중앙정부의 빚을 지방정부로 다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관영, 국영업, 기업한테 다 떠넘겨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전체 지방 그 국영기업이나 관영기업의
부채가 1조 뭐 1경 6천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쭉 보면 우리나라에 상장됐었던 중국 기업들이 상폐된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선진국에 상장됐었던 중국 기업들이 상폐가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투명한 회계를 할 줄을 몰라요. 할 수가 없고 왜냐? 공산당하고 관계가 없이는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자본들이 특히 뭐 아프리카나 유럽 쪽 뭐 스포츠나 이렇게 마케팅 많이 가는데 많이 철수를 지금 한 상태긴 하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국가부도가 생겼을 때가 한 군데가 터지면은 연쇄적으로 터져서 네. 그렇게 되는데 중국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렇게 안 당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제 사회적인 것들이 경제가 개방하는 거 이전부터 사회나 문화 같은 게 개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약해졌다. 정신적으로 나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은 다 차단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차단을 하는 거고. 근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그게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계에 거의 왔다고 봐요. 지금 그 부채가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으니까 네. 중국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판빙빙이 1,400억 벌금을 내는데 아파트 41채를 팔아서 1,400억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중국은 부동산 거품도 너무 심하고 모든 게 거품이 심한데 부채도 너무 많아요. 거품하고 부채가 이렇게 많은 건 연착륙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얘네들도 세계 무역 안에 들어와서 자본주의 논리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일당 독재가 뭘 막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다. 100%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터지는 거로 상정을 하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려면 체질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좀 아파야 돼요. 이미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을 고통 없이 체질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아프지 않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긴 한데 뭐 정책적으로는 진짜 잘하고 있는 거긴 한데 국민들은 그걸 체감을 하는 게 완전 반대긴 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제 수출 수입이나 잘 되고 경기가 살아나는데 중국 의존도를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낮추려고 하니까 네. 그게 또 먼 거시적으로 미래적으로 보면 좀. 근데 되게 저는 사드 때문에 네. 중국이 먼저 잘라줘가지고요. 오히려 더 편한.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틀 때 중국 눈치를 안 보고 빨리 틀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도 있다고 봐요. 그게 아니었으면 자꾸 틀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한국 왜 그래? 왜 자꾸 우리랑 교역하는 양인데 딴 데 쪽으로 자꾸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이게. 근데 사드가 자기네들이 한한령 해가지고 막 다 잘랐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마치 그냥 자기가 헤어질까 얘기를 좀 고백하려고 했는데 네. 딱 진상 모습 보여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긴 그러니까 한데. 이게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것들 고소하다. 자기네들 힘 좀 있다고 우리나라 막 그렇게 힘들게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하더니만 중국한테 맞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지금 속으로 막 골병 나고 있어 중국. 네, 엄청 맞습니다. 힘들어요. 맞아요. 이미 지금 그 주식 가치가 일본보다 뒤집어졌어요. 예. 네. 근데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중국은 근데 주식시장을 자기네들이 닫아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주가는 뭐 물론 외부 요인에 의해서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중국의 증시를 보면서 그 숫자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어차피 다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 독재자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네. 경기를 자꾸 거품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독재자 능력으로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서 속도전을 했었으면 1대1로 같은 욕심 안 내고 정말 그 중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썼다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채 관리도 좀 하고. 그 1대1로가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생각이었다라기보다는 그 지금 계속 거품이 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걸 퍼뜨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내부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네. 문제가 있으면 네. 그거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좀 아파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바깥으로 돌려서 네. 거품을 거품으로 막겠다는 건 그러면
경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근데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 다 크게 네. 터졌어요. 네. 예, 건설로 부양을 해서. 근데 문제는 그 나라들이 자 우리는 돈 못 줘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100년 사용권 갖고 갈게. 그걸로 회수하는 돈의 속도가 여기서 망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엄발에 오줌 누는 거라. 예. 근데 시진핑 그 살아온 인생만 보면 거의 소년 만화 주인공. 네, 거의 맞죠. 맞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뭐 거의 밑바닥에서 나루토도 아니고 뭐 거의 역적 집안으로 몰려가지고 쭉 찍혀 있었다가 자력 갱생한 것 같은 사스케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나루토에서. 근데 시진핑 살아온 또 역사나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거를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그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 그 사람이 뭐 시진핑이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대비를 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네. 입을 거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유커라고 하는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슬슬 다시 오고 있고 명동이 또 다시 좀 들썩들썩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꿀은 빨고 대비는 하고 그러니까 되게 냉정해질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꿀을 빨려면 대통령이 외국으로 많이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순방하면은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와 네. 국가 경제 안 지키고 네, 막 네. 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사이에서 납품하는 중소기업 같은 입장인 건데. 맞아요. 영업을 잘해.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서 영업을 많이 프랑스도 해줘야지 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러니까 사장 얼굴 보기 힘든 게 맞다고. 근데 지금은 어차피 국내에서 뭔가를 지금 활로를 찾는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걸 사실상 답은 없죠. 그러니까는 외국 쪽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호재를 만들어서 여기에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뭐 다른 이슈를 만들어야지 내부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정책을 쓰는 사람이면 어떤 정책으로 지금 현재 경기를 안 좋은 경기를 잘 돌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엄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중국이 1대1로 하는 것처럼 경기 부양책 돈 막 퍼붓고 건설 경기 부양시키고 이건 결국은 나중에 결국 터지는 거라 지금은 사실 딱히 바깥으로 도는 거 외에는 딱히 별게 없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또 북한을 어떻게든 열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 네, 쪽에서 뭔가 꿀을 좀 찾는 게 가장 그 시간보다 신시장 개척,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쪽 시장 개척이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한 것 하면서 같아요. 이것도 하는 거죠. 동시에 해야지 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힘든데 우리가 북한 힘든 것까지 다 덤터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제일 민감한 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싶어 죽겠어. 북한을 좀 인정을 그러면 하고 위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헌을 하고 그리고 국가로 인정을 하고 교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국가로 인정을 하면 개헌이라는 이슈가 되고 그쵸.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아까 홀스님 말처럼 5년이 좀 짧다 했잖아요. 벌써 이제 만 2년이 네. 좀 다 돼가는데. 네. 근데 저번에 대선할 때 분명히 작년 초에 개헌 뭐 4년 연임제를 한다 안 한다. 그건 어쨌든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없으니까. 네, 근데- 개헌을 하면 자기한테는 네, 해당이 안 되니까 해당이 안 되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8년의 임기가 보장이 만약에 연임에 성공한다면 더 지금보다 3년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경제 그리고 정책을 더. 근데 그 한편으로는 5년 중에 2년 가기 전에 지지율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4년에서 지나서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한 오히려 번 더 더 해봅시다가 될지 1년 더 짧은 네, 임기가 그거라서. 보장되는 게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뭐 그게 왜냐면 또 4년 중임제는 2년 정도 하고 바로 선거 모드로 들어가요. 근데 중임이랑 연임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중임은 이제 한 번 띄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연임은 무조건 다음 해야 되는 네. 건데 미국이 지금 4년 중임이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따로 나와서 한번 연임이 안 됐는데 되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서. 경제는 지금 저도 물론 경제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뭐 경제학 그냥 수업 대학교 잠시 듣거나 뭐 그냥 경제학 뭐 공무원 시험 취급 공무원의 경제학 있는 걸로 공부한 걸로 아주 잡지식으로 보는 뇌피셜로는 지금 하는 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긴 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신시장 개척이랑 외환부 이거 딱 두 개만 하면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업한테 뭐 일자리 지금 보면은 뭐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은 좀 어쨌든 좀 짜서 좀 돈 좀 쓰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뭐 짜내서 뭐 돈 좀 쓰게 하려고 하는 것도 건데 지금 삼성 같은 이런
완전히 비정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광주형 일자리 뭐 이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이 연봉 한 3,500만 원 선에 공장을 경차 라인에 공장을 뭐 짓게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민주노총 쪽에서 굉장히 탄력 근로제인가요? 뭐 이것 때문에 그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지금 진행이 좀 더디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여기를 뭔가를 뚫으려 그러면 이쪽 반대가 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를 뚫으려 그러면 이쪽 반대가 있고, 네. 뭐 자영업자를 살리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왜 살리냐, 지금 거기는 죽게 냅둬야 된다, 우리 쪽에다 지원해라. 그냥 쉽지 않아요. 아까 2부에서도 그 군인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네. 근데 확실히 이게 군대를 이제 20대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갔다 오고 그분들이 그대로 근로자가 되잖아요. 뭐 네. 직장을 다니거나 뭐 공장을 다니거나 뭐 진짜 뭐 일반 사무직도 다 근로자라고 이제 다 치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군인권이 워낙 힘든 게 자연스럽게 노동인권으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몇 년 전에 받았던 게 그게 그냥 학습 효과가 네, 학습 효과가 되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노동자가 되면서 이제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한 70년대 이럴 때는 뭐 전태일 사건 그럴 때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근로 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대로 또 군인권이랑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기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사실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가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게 일단 공무원 늘리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약간 좀 엄밀하게 말하면 낙수효과긴 하죠. 왜냐면 국가가 채용을 해서 이제 월급을 주고 소비 활동하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공무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집단. 요새는 이제 소방청에서도 따로 뽑더. 그러니까 소방청이 지금 지방직인데 네. 이제는 소방사를 뽑는 게 아니고 소방 화재 그 수사관을 따로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 중에 부족한 복지. 분들, 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우체국 이런 쪽 위주로 일단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국민들의 정서의 저항을 덜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돈을 풀어서 그나마 경기를 조금 부양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국가공무원직 같은 경우가 부족한 부분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추가적으로 이쪽은 더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한번 이제 기조연사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부양도 신경을 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유한국당하고 협의가 돼야죠. 워낙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일단 예산에 북한의 북자만 들어가면 다 자르고 이거를 이제 출산 이걸로 돌리자 그런 상황이고요. 진짜 출산 근데 결혼율이나 요즘 뭐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 해도 실제로 이제 저도 지난주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근데 결혼 막상 하려고 하잖아요. 제 친구도 이제 준비하면 네. 막상 엄청 밀려 있대요. 예식장에 이런 게. 그러니까 하려는 결혼은 하는 것까지는 뭐 가능한데 그것이 좋은 데는 출산으로 이어지느냐는 또 조금 다른 문제고요. 지금 결혼 쪽 업체는 사상 최대 불황이래요. 결혼 업체는 웨딩 산업 이쪽은.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는 건 늘어났대요. 네. 결혼 자체를 안 한대요. 지금은.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이게 물론 그 이제 아기를 안 낳는 사람보다는 낳는 사람이 훨씬 많긴 하니까. 네, 그래서 결혼을 하면 2명 이상 낳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면 2명 이상 낳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어쨌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지원이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상황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배제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아이를 2 이상 낳는다는 거는 정부에서 아이를 낳는 데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뭐 3명 낳고 4명 낳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긴 해가지고. 3명서부터는 거의 공짜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3명서부터 돈이 안 들어. 2명 나올 거 그냥 1명 더 낳자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되면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근데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뭐 이미 벌써 그 아예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예산 그렇죠. 지금 심의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딱 봐도 졸속 심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고 내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고 내진 않았을 거고, 되게 많이 한 게 깎일 거
예상하고 네. 완전히 좀 많이 올린 게 아닌가. 레이즈를 해놓고 있는 네, 상태로 그런 배팅을 게 해봤다. 아닌가. 예. 네. 차라리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은 이거를 왜 깎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이거를 깎고 이쪽을 늘려야 된다. 약간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냥 답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홀스님께서 뉴스 읽는 남자나 염청에서 하신 말씀이 고용률이 늘어난다 한국 경제가. 근데 우리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뻘소리를 하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하고 이제 30살 이제 초반 중반을 가고 있는데 저도 진짜 이렇게 따지면 좀 그냥 뭐 당연히 안 되는 말로 그 캡틴 아메리카처럼 자기 냉동 상태 있다가 30년 뒤에 이 몸으로 깨서 지금 태어난 애들이랑 같이 그 경쟁이 좋죠.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돈으로 차라리 먹고 살겠죠. 그냥 뻘소리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일본 보면 노동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리턴을 많이 하고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갔다가 문화 적응 근데 못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은 돈이 많은 나라였고 지금도 어떻게 엄청 보면은 미국이 자기네들 채권을 발행할 때 일본이 사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결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 일본이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만났어요. 한번 그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거 자체가 중국도 미국한테 두 손 두 발 묶인 상태로 맞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일본이랑 하면서 미국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일본의 돈줄을 어떻게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본은 애초에 고령층의 재산이 많고 그 중간에 힘든 시기를 버틸 만한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났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과연 그 시점이 됐을 때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20년 정도, 10년 내지 20년 정도 지나서 일본이 지금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직 많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예. 어쨌든 북한이 껴야 돼요. 북한이 네, 혼자 어떻게든 뭔가를 우리나라 해보는 상황 경제에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뭔가를 참여를 해줘야 돼. 우리가 북한을 개발하면서 뭔가 거기 있는 거를 뭐 좀 가지고 오든 북한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분담 비용을 줄이고 통일 비용을 거기다가 줄어든 분담 비용만큼 투자를 해서 그다음 거기서부터 뭔가를 가져오는 경제 거는 부양이 되는 순환 구조로 가야 그렇죠. 되는. 그렇게 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통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상태가 지금 한 휴전국인데 이 정도 규모면 종전되면은 온갖 나라나 국가에서 투자가 당연히 들어오기 빨대 서로 꽂으려고 그건, 엄청 뭐, 들어올 지금 거예요.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쪽에서도 뭐 인도네시아도 종전만 되면은 바로 들어온다고. 뭐 개발 쪽이나 그런 건 그럴 수 있고요. 뭐 한 네. 가지 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동북아시아 중에서 가장 좋대요. AA 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보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중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충격이 되게 크게. 근데 일본은 힘들었지 경제 위기가 빵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랑 중국이라는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일본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대주주죠 일본 국민 자체.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지고 안 팔어.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일본은 문제긴 힘들면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국채를 누가 사느냐? 자국민이 국채를 사요. 근데 중국인들의 국채를 받아 중국인들 살까요? 안 사죠. 중국은 갖고 있는 자본을 지금 해외로 빼돌리기 바쁜데 그래서 뭐 에셋 파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호주, 캐나다 중국인들이 건드리는 데마다 부동산 다 거품 끼워가지고 그게 뭐냐면 자산을 지금 바꿔치기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중국이 힘들다고 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국채를 누가 살까요? 안 사죠. 근데 일본은 자국민이 사요. 그리고 안 팔아.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특성이거든요. 패전국을 한번 겪었고 그런 또 일본 또 6.25 전쟁 이후로 뭐 군수 물자로 많이 성장했던 일본이긴 한데 아까 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랑 1대1에서 완전 그 소니가 뭐 뉴욕을 뭐 살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네, 법을 많이 심했을 때 법을 그런 근데 그걸 한번 망해봐서 이제 우리들이 단결해야 된다 이런 게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일본이 알짜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이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성에 특수함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탄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어떤 최종 단계 완성품으로 가기 전 단계 자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기술이 엄청 뛰어나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하는 쪽에서도 일본 쪽에서 약품을 많이 원료들을 네. 많이 갖고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거를 서포트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탄탄한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탄탄한 기업들이 일본 내에 많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산업의 기반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이 힘들다 해도 버티는 건 기술력이 있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쓰다 보니까 이 재벌들이 무서운 게 없으니까 중소기업이 괜찮으면 그거를 훔치고 뺏고 기술 다 뺏고 자기네들 먹고 망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벌어지니까 기초 체력이 한국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라든지 재벌이 어떤 횡포를 부리는 것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임기 5년 다 써도 여기에만 집중해도 사실 10년 동안에도 안 돼요. 10년으로도 힘들죠. 어떻게 그거를 다 하겠습니까? 일본 혼자 여행 갔을 네. 때 그 일본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아키하바라 이쪽이 뭐 애니메이션 그쪽이 좀 크잖아요. 근데 네.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용산 전자상가가 좀 벤치마킹 한 거긴 한데 옛날에 그 라디에이터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 부속 부품, 기술 부품이요. 네.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아키하바라 이렇게 지하에 오게 됐냐고 하면 다 이 사람들이 그 중소기업 이쪽에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은퇴를 하고 그쪽에서 보장을 좀 해준다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해도 기술력으로 좀 인정받은 그런 회사나 이런 좀 연구원들을 더 그냥 이제 은퇴하고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뭐 조립하거나 이렇게 전자기기를 보면서 하는 걸 또 일본의 특허청에서 많이 인정을 해준다고. 뭐 일본 관련된 것도 결국은 이번에 지금도 아베 정부에서 환율을 건드려 가지고 부양한 케이스거든요. 일본도 환율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 거는 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거가 잘 정리가 되면 한번 호황이 옵니다. 근데 이 호황이 왔을 때 호황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개인은 계속 힘들어요. 계속 제가 매번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불황일 때 뭘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모두가 잘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곡소리가 나야 내가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학부모님들이 자식 새끼들 PC방 가는 거에 눈물을 흘려야 PC방 사장님이 돈을 버는 것처럼 누군가는 눈물이 나야. 네, 이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잘 됐어요. 수능 보는데 수능 잘 봐라 하는 게 덕담이 아니라며. 너만 잘 봐라. 이게 덕담이라면서요. 그렇죠.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참 우리가 불황을 겪고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또 한 번 경제는 10년 뭐 15년 주기로 불황과 호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불황이 지금 왔는데 호황이 있었어? 호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는 몰랐던 거지. 맨날 힘들었어. 근데 누군가는 호황을 즐긴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2008년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9년 10년 조용했지만 그게 또 약간의 호황 기미가 있었던 거고 그쵸? 그거를 캐치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또 보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얘기죠. 개성공단에서 엄청 꿀 밟고 있던 사장님들은 남들 다 힘들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꿀만 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 탁 닫으니까 힘들다.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호황은 분명히 있고 그 호황을 누군가는 누리고 있어요. 근데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 잘 되요라고 아무도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언론에 안 나오고 그렇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우리 않아요. 잘 되요라고 안 해요. 근데 힘들면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호황의 어떤 그 호황을 좀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중국과 일본 경제를 무시할 수는 당연히 없는 한반도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군대 제대로 취업하는데 그럼 저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뭐 디에게님도 그렇고 큰 그림 그려봐야 답 없거든요. 아무거나 하면 돼요. 내일도 그냥 면접 그냥 작은 회사 네, 면접 보러 가고. 아무거나 하면 되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30대 초반, 이제 30대 중반 이 정도까지 된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재테크를 할 거냐, 뭘 할 거냐, 월세를 살면 이거 전세로 바꿀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돼요. 예,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은 있어야죠. 도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취업은 일단은 해야 돼요. 뭐라도. 네. 예. 그래서 뭐 취업 관련돼서 얘기하면은 끝도 없죠. 예, 정말 끝도 없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뉴스 읽어주는데 몇 번 많이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중에 20대 지금 취업 준비하는 분들 중에 어느 대학 나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3초 이내에 대답 못하면 고졸이라고 생각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맞아요. 학력 무관으로 뭐 접수하거나 네. 이렇게 해야죠. 그게 왜냐면 내 현실과 바깥의 현실을 인정을 해야지 취업에 들어가요. 근데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러면 4년 대학을 그냥 맛만 본 거지 그게 내 경력에 도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빠르게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조금 실마리가 빨리 풀려요. 근데 그게 이제 인정을 하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좀 편들어드리는 얘기를 하자면 근데 또 처음 시작하는 데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진짜 가능한 한 그래도 좀 좋은 곳에서 시작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해야죠. 게 맞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발품도 많이 팔고. 스타팅 위치가 뭐 스타나 워카드 중요하듯이 스타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일을 할 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스타팅 위치 배치고 찾는다고 네. 그거 찾는다고 시작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그러면 거 또 왜 안 뭐지? 되죠.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 처음에 스탯 좋게 나오려고 계속 리세마라만 누르는 거. 하는 네. 거야. 리세마라만 해서는 안 돼. 어느 순간에는 에이 여기서부터라도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거 계속 습관적으로 누르다 보면 좋은 거 떴는데 놓치고 또 한 번 더 눌러서 또 조진다.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서라도 시작하는 게 낫죠. 아예 시작 맞아요. 안 하는 상태보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몇 번의 리세마라도 해보고 시간을 계속 그거에만 투자하면 나중에는 게임 서버 종료돼요. 그러면. 시작을 못해. 네. 내가 이때까지 이거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 결국은 남들은 후진 스타트에서 시작한 애들이 저만 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뭐 경제. 본인의 영역인 거고 본인의 인생에 걸린 거니까. 근데 저는 빨리 움직이는 게 이익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염청규 여기까지 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디에고님은 저도 그냥 한 달 동안 너무 네. 바쁘게 지나고 아까 지금 저희들이 앞서 얘기한 게 뭐 경제 이런 뭐 구직자 이렇게 뭐 취업률 관한 이야기였는데 저도 지금 뭐 작년에 일을 그냥 너무 쉽게 그만둔 게 아닌가 후회는 뭐 평생 하지만 그냥 계속 내년 초에는 무조건 일을 하게 될 것 같긴 네. 해가지고 느낌상 저도 이제 빨리 스탯 계속 돌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 스탯으로 이제 인게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번에 만나게 되면은 취업 소식을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신님. 네. 지난번 처음 뵀을 때는 큰 그림에 놀라서 질렸었는데 제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후에 해설할 수 있고요. 네네네. 저는 출연료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염청교 말고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염청교 다음 주에는 기자왕 김 기자님과 카이아님 다음 주도 일요일 1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토요일로 옮기게 돼요. 저희가 지금 금요일 토요일 다른 일 때문에 시간대를 일요일로 옮겨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 기자왕 김 기자 카이아님 방송도 일요일 오후 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화신님, 디에고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